Completed story. 구독자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지만 갑자기 나타나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아들인 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서울 여의도의 거리는 늦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는 아지랑이를 피어올리며 사람들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실내로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지만 저 민우와 준호 형은 에이펙스 그룹의 거대한 유리 마천루 바로 건너편에 주차된 허름한 포장마차의 작은 테이블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이 든 얇은 플라스틱 컵을 들어 냉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싸구려 커피의 쓴맛과 얼음의 차가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저는 낡은 폴로 셔츠의 깃을 바로잡으며 저 푸른 유리 옷의 꼭대기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제 아버지, 강 회장님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최고급 원두커피를 마시며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외동아들인 저는 이곳에서 지갑 속에 동전을 세며 커피값을 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영업팀의 가장 친한 동료인 준호 형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서울에서 성공하기 위해 올라온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우야, 이번 달에도 수당이 늦어지네. 나 진짜 굶어 죽겠다. 혹시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스쿠터에 기름 좀 넣어야 해서.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1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자, 받아요. 저도 거의 빈털털이지만 제 스쿠터는 아직 기름이 좀 남았으니까요. 형 스쿠터부터 해결해요. 준호 형은 현금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지만 곧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저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관악구의 비좁은 고시원에서 지내는 지방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민우,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에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잔디 깎는 기계처럼 기침을 해대는 중고 스쿠터로 출퇴근했고 제가 입는 옷은 모두 아울렛이나 구제샵에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민우라는 이 직원이 수조 원대 기업의 유일한 상속자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을 받아든 준호 형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이 삭막한 곳에서 버티는 거야. 참, 그 소식 들었어? 우리 부서에 새로운 본부장이 온대. 이번에는 외부 영입이 아니래. 소문으로는 회장님 가족 중 한 명이라던데?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요? 왜 저는 못 들었죠? 그런데 회장님 가족이 왜 하필 여기로 내려온대요? 본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 형은 음모를 꾸미듯 속삭였습니다. 인사팀 여직원들 말로는 회장님이 아들을 현장 교육시키고 싶어 하신대. 소위 말하는 낙하산 후계자가 바닥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러 온다는 거지. 우린 이제 죽었다. 그런 금수저들은 항상 까다롭고 거만하잖아. 저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쳐다볼 정도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 형의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을 훈련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 진짜 후계자는 바로 준호 형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어떠한 특혜도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회사의 실제 운영 시스템을 보고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벌 2세라는 타이틀에 아부하는 간신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동료를 찾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요. 저는 커피값을 계산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누구든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성과만 좋으면 무서울 거 없죠. 저를 잘 아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총각 벌써 가게? 집에 가는 길에 로또나 한 장 사봐. 운이 좋은지 누가 알아? 저녁 먹을 때쯤이면 억만장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마주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저는 그런 요행 바랄 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월급 제때 받고 밥 굶지 않는 걸로 만족해요. 저는 주차장에서 낡은 스쿠터를 꺼내 퇴근 시간에 혼잡한 도로로 합류했습니다. 공기는 경적 소리와 매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준호 형이나 아주머니 같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의 고요함은 언제나 속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의 좁은 방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에 새로운 본부장이 너희 팀에 합류할 거다. 조심해라. 네가 직접 해결하길 바라니 나는 너무 개입하지 않겠다. 저는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왜 후계자라는 소문이 도는 거지? 아버지에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헛소문이 와전된 걸까? 저는 물 얼룩이 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내일이 흥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 가짜 왕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가 누구든 감히 나를 건드리거나 이 회사에 해를 끼친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몸에 흐르는 에이펙스 그룹의 피는 무능한 바보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오늘 새 본부장이 온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팀 여직원들은 소문의 후계자 눈에 들기 위해 평소보다 더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을 했습니다. 준호 형은 긴장해서 삐뚤어진 넥타이를 계속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사무실의 커다란 유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에어컨의 찬바람조차 그 주인공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태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첫인상은 딱 한 단어, 과시였습니다. 그는 몸에 꽉 끼는 반짝이는 네이비색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젤을 잔뜩 발라 올백으로 넘겨 거만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위블로 시계가 번쩍거렸습니다. 그의 이탈리아산 구두는 닦아놓은 바닥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뒤에는 기회주의자로 악명 높은 기획팀의 김 과장이 새 상사의 가방을 들고 충직한 하인처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태성은 사무실 중앙에 멈춰서서 모두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경멸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권위적이지만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최태성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영업본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저는 게으름과 기강해이를 경멸합니다. 성과를 못 내면 알아서 사직서 쓰세요. 제 손으로 자르게 만들지 말고. 사무실에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크게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라는 위광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구석에 팔짱을 끼고 서서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제 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권위와 침착한 품위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눈빛은 깊고 인자했지 이 남자처럼 거만하고 남을 깔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경영자라기보다는 갑자기 돈이 생긴 졸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 형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이며 소리를 끄려 했지만 최태성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준호 형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준호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셔서. 최태성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휴대폰을 책상에 내리꽂았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감히 업무 시간에 사적인 전화를 받아? 여기가 시장통이야? 네 안방이야? 회사 규정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정신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준호 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새 상사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성이 비웃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봐줘?
너처럼 다 봐달라고 하면 에이펙스 그룹은 난장판이 될 거야. 이름이 뭐야? 박준호입니다, 본부장님. 좋아, 박준호. 근무 기강 위반과 내 첫 출근 날 보인 불량한 태도에 대한 벌로 이번 달 급여 50% 감봉이야. 또 이런 일 있으면 짐 싸서 나가. 사무실 전체가 숨을 들이켰지만 최태성의 눈초리에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준호 형은 얼어붙은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월급의 50%는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생활비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따지려던 순간 준호 형이 고개를 저으며 저를 말렸습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래, 복수는 차갑게 시켜먹는 게 제 맛이지. 이 일은 기억해두겠다. 제가 최태성을 노려보고 있자 그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거기 너 뭘 봐? 이름이 뭐야? 불만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우입니다. 새로운 리더의 위엄이 참 인상적이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뼈가 있는 말이었지만 최태성 같은 거만한 인간은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정장깃을 만지작거리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과장은 우리를 향해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을 보내며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호 형은 의자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꽉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디 최태성이 온 지 단 3일 만에 영업부 사무실은 봉건시대의 병연처럼 변했습니다. 최태성은 새로운 에이펙스 기업 문화라며 기이한 규정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황당한 규칙은 부하 직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하고 있든 화장실에 가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상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분개했지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모두가 후계자라는 타이틀에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아첨꾼 김 과장은 문화감독관으로 임명되어 누가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누가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지 감시하고 최태성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잠을 깨려고 남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최태성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이미 젤로 범벅이 된 머리를 손으로 빗어넘기며 거울에 비친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저는 페이퍼 타월로 손을 닦고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너 최태성 저 부르셨습니까, 본부장님? 최태성은 빠르게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허름한 옷을 입은 말단 직원에게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넌 내가 누군지 몰라? 아니면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안 보여? 회사 규정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왜 인사 안 해? 안녕하십니까, 최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 규정에는 업무 공간에서의 예절이 명시되어 있지 화장실까지 그런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경은 허리를 굽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성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반박할 줄은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는 이를 갈며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당장 너를 자를 수 있다는 거 몰라? 이 촌놈 새끼가.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손가락을 밀어냈습니다. 본부장님은 제 상사시니 당연히 그런 권한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권력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할 권리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월급을 받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제 자존심을 파는 건 아닙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태성은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무덤을 파는구나, 개자식. 넌 죽었어. 존경이 뭔지 내가 가르쳐주마. 너 같은 가짜 센 척이 이 도시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제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김 과장이 몇몇 여직원들과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힐끔거리는 눈초리를 보니 새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옆자리에서 준호 형이 팔꿈치로 저를 툭 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화장실 들어갔다가 엄청 화나서 나오던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절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 교환 좀 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보고서나 마저 써요. 또 월급 깎일라. 태연하게 말했지만 최태성이 뒤끝 있는 소인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그리고 어쩌면 준호 형에게도 보복할 방법을 찾겠죠.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억누르려 할수록 제 투쟁심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 후계자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에게 남는 건 옹졸함과 공허함 뿐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서 전체에 전체 메일이 돌았습니다. 최태성은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야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저 같은 반동분자를 솎아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최태성의 전략은 협박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줄 아는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돈으로 사람들의 충성심을 사서 저와 준호 형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태성은 며칠 전에 살기등등한 표정과는 대조적으로 유난히 밝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뼉을 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 주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훌륭한 태도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제 사비로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이 두툼한 봉투 뭉치를 들고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최태성은 하나씩 집어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항상 커피 맛을 잘 맞추는 총무팀 최대리 20만 원, 보고서를 빨리 끝낸 B팀의 강주임 30만 원, 그리고 나의 충직한 비서 김 과장은 50만 원. 사람들의 눈이 빛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봉인 회사원들에게 수십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굽실거리며 최태성을 마치 왕처럼 받들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최태성은 사무실을 돌며 거의 모든 봉투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다 일부러 저와 준호 형의 책상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남은 봉투를 손바닥에 탁탁탁 치며 비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안타깝네요. 업무 태도 불량, 잦은 규정 위반. 형으로서 보너스를 주고 싶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좀 배워서 더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는 사무실 전체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정, 연민, 그리고 조롱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와 점심을 같이 먹던 동료들도 이제 제 눈을 피하며 주머니 속에 두툼한 봉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의 힘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꽤 끈끈해 보였던 동료애조차 왜곡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 형은 수치심과 좌절감으로 얼굴이 빨개져서 키보드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돈이 절실히 필요했고 욕망을 느끼지 않는 건 불가능했지만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최태성은 김 과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강남의 노래방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다들 나와서 스트레스 좀 푸세요. 제 사비로 쏘는 겁니다. 안 오는 사람은 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본부장님 최고, 멋지십니다. 마치 최태성이 구세주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힐끔거리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야, 강민우, 박준호, 너희도 올 거지? 본부장님이 초대하셨는데 분위기 깨지 마라. 아니면 거기 갈 차비도 없냐?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절한 초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김 과장님, 그런 재미있는 파티를 놓칠 수 없죠. 가겠습니다. 준호 형이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너 미쳤어, 민우야? 거기 가서 더 망신당하려고 그래? 난 안 갈 거야. 저는 준호 형을 단호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가야 해요. 가서 그 쇼를 지켜봐야죠. 나만 믿어요. 공짜 술이랑 밥인데 왜 마다해요? 우리가 피하면 겁먹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점심시간, 저는 김 과장이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아 속삭이는 걸 봤습니다.
지나가다 얼핏 들으니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오늘 밤 그 강민우 자식 술에 떡이 되게 만들면 우리한테 추가 보너스 주신대. 아주 제대로 망신을 주자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정이었군. 최태성은 술과 군중 심리를 이용해 저를 모욕하고 무릎 꿇고 빌게 만들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늑대 소굴에 둘러싸인 순진한 토끼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제 주량이 재계에서 말술로 통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판을 뒤집을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준호 형의 어깨를 안심시키듯 두드렸습니다. 오늘 밤 그 노래방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며 사람의 존엄성은 몇 푼의 돈이나 가짜 호화 파티로 살 수 없다는 걸 최태성에게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강남의 노래방은 현란한 조명과 귀가 찢어질 듯한 음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최태성은 3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VIP 룸을 예약했습니다. 비싼 위스키 병들이 계속 들어왔고 테이블에는 과일 안주와 맥주 타워가 가득했습니다. 최태성은 중앙에 앉아 양옆에 예쁘장한 여직원들을 끼고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술 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유행진한 발라드를 고래고래 불러댔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둘러싸고 마치 팝스타라도 된 양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저와 준호 형은 입구 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맥주를 홀짝이며 안주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란의 파티 속 이방인 같았습니다. 제 전 여자친구인 수진이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와 진한 화장을 하고 최태성 바로 옆에 앉아 귓속말을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보는 건 씁쓸했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의 수진이는 상냥하고 소박했는데 지금의 수진이는 너무나 속물적이고 저급해 보였습니다. 잔을 채운 김 과장이 이미 취한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야, 강민우, 박준호, 왜 구석에 처박혀 있어? 와서 본부장님께 잔 올려야지. 본부장님이 초대하셨는데 예의가 아니잖아. 최태성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흐릿한 눈에는 도전적인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래, 너희 둘 이리 와봐. 이 조니워커 블루 한 병 다 마시면 내가 박준호 감봉 다시 생각해볼게. 그리고 강민우, 네가 이거 다 마시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50만 원 준다. 어때? 깡다구 좀 있냐? 말을 마치며 그는 주머니에서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방안 전체가 조용해지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개적 모욕이었습니다. 몇 푼 돈으로 저를 서커스 원숭이처럼 부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형이 저 대신 마시려고 일어났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셔츠를 정리하고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가득 찬 위스키병과 테이블 위의 돈, 그리고 최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관대하십니다, 최곤부장님. 하지만 저는 술이 약해서 돈은 못 받겠네요. 축하의 의미로 맥주나 한잔 하겠습니다. 제가 맥주잔을 들어 마시려 하자 최태성이 갑자기 제 손을 쳤습니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맥주가 제 바지에 튀었습니다. 건방진 새끼. 주는 술은 안 마시고 벌주를 원해? 이 병 다 마시라면 마시는 거지. 네가 뭔데 나랑 협상을 하려 들어? 쥐뿔도 없는 촌놈 주제에 자존심만 세서. 최태성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마셔, 민우야. 본부장님이 불쌍해서 기회 주시는 거잖아.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자존심 세워서 뭐하게. 수진이의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차가운 눈빛에 그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최태성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인격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본부장님은 돈과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 제 존경심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돌아서려 하자 최태성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위스키병을 집어들고 제 뒤통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어딜 도망가! 여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 형이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호신술을 익힌 저는 뒤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왼손으로 최태성의 손목을 강하게 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밀쳤습니다. 쨍그랑! 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최태성은 균형을 잃고 소파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속도와 힘으로 반격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헐떡거리며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꼿꼿이 서서 소매를 툭툭 털고는 연민 어린 눈빛으로 최태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이 취하셨네요, 본부장님. 집에 가서 쉬세요. 술 때문에 리더의 품위를 잃지 마시고요. 저는 준호 형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갔습니다. 멍한 표정의 사람들과 굴욕감에 빠진 가짜 왕자를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오늘 밤 이후 최태성과 저의 전쟁은 더 이상 심리전이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저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방을 나서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호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존경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 한 거야, 민우야? 진짜 본부장을 친 거야? 맙소사. 우리 내일 당장 잘리겠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당장은 안 자를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러진 못할걸요? 더 교묘한 방법을 찾겠죠. 하지만 걱정 마요. 제가 있잖아요. 누구도 형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태성, 당신은 사람을 잘못 골랐어. 노래방 사건 이후 최태성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3일간 병가를 냈죠.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 풀렸지만 모두가 폭풍전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태성이 저와 준호 형에게 복수할 칼을 갈고 있다는 건 암묵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이 틈을 타 제가 상사를 폭행한 깡패라는 소문을 회사에 퍼뜨렸고 사실을 부풀려 저를 통제불능의 문제아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저와 가까워지면 타깃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준호 형은 걱정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가족들이 돈이 필요한 연말을 앞두고 해고될까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태성이 출근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는 좀 아물었는지 모르겠지만 눈빛의 적개심은 10배는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처럼 소리 지르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음침했는데 그게 저를 더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인배는 침묵할 때 가장 위험한 법이니까요. 주간 회의 시간, 최태성은 영업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상석에 앉아 비싼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모두를 훑어보았지만 의도적으로 저와 준호 형은 무시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최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윗선에서 연말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회사 전체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도 새해가 오기 전에 인원의 20%를 감축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시기에 일자리를 잃는 건 한 가족의 연말을 망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일어섰습니다. 본부장님, 감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과와 근무 태도입니까? 최태성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목표 미달, 책임감 부족, 그리고 반항적인 태도로 내부 결속을 해치는 자들이 블랙리스트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미 명단을 작성했어. 최태성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도발하듯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똑바로 마주보며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라는 게 그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급작스러운 인원 감축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직원을 회사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셨으니까요. 최태성이 종이를 집어들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난달 성과와 품행을 바탕으로 다음 두 직원의 고용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박준호, 강민호. 사유는 업무 불이행, 무단 이탈, 그리고 상사 폭행이다. 준호 형은 자기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외쳤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성실하게 일했고 매달 영업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저번 일은 오해였습니다. 최태성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해는 무슨, 결정은 났다. 오늘 중으로 업무 인계하고 나가. 내 부서에 이런 불순분자들은 필요 없어. 사무실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우리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함과 두려움이 양심을 침묵시켰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준호 형의 어깨를 토닥여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최태성을 똑바로 보며 한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 본부장님, 윗선의 지시라고 하셨죠? 인사팀과 이사회의 직인이 찍힌 공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들고 계신 종이는 개인 프린터로 뽑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태성은 잠시 당황하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서류를 요구해? 내가 이 부서의 장이야. 내 부서 인사에 대한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공문은 나중에 올 거야. 당장 나가.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에이펙스 그룹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적 대표는 회장님이지 본부장님 개인이 아닙니다. 정식 직인이 찍힌 적법한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엄연한 이 회사 직원이고 계속 일할 겁니다. 그 말에 준호 형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행동은 최태성을 눈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제가 노동법을 잘 알고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는 종이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 질렀습니다. 좋아, 서류를 원해? 오늘 오후에 해고 통지서를 네 면상에 던져주지.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 그는 문을 쾅 닫으며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과장은 허둥지둥 명단을 주어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상사에게 이렇게 맞서는 사람은 처음 봤지만 동시에 저를 지는 싸움을 하는 바보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업부 사무실의 공기는 천둥치기 전처럼 숨막혔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락날락했는데 얼굴은 마치 금광이라도 발견한 듯 환했습니다. 그는 부서 게시판으로 가서 붉은 도장이 찍힌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긴급공지, 다 들어와서 정식 해고 명단을 확인해. 사람들이 몰려들어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박준호와 강민우의 고용계약 해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최태성의 서명과 영업부 직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사본부장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공고문을 본 준호 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어, 민우야. 진짜 잘렸어. 이제 크리스마스에 어머니한테 뭘 가져다 드리지? 준호 형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의 가족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그의 쥐꼬리만한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성의 잔인함은 선량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김 과장은 게시판 옆에 서서 비웃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센 척하더니 꼴 좋다. 짐 싸서 고향 내려가 농사나 지어야겠네. 서울은 주제 파악 못하는 놈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최태성 편에 섰던 몇몇 직원들도 낄낄거렸습니다. 안 됐네. 연말에 잘리다니. 후계자 심기를 건드린 대가치고는 혹독하네. 멍청하게 굴더니 자업자득이지. 저는 일어나서 게시판으로 걸어가 공고문을 뜯어냈습니다. 김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감히 회사 공고문을 훼손해? 저는 종이를 들고 인사본부장의 서명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진짜가 맞았습니다. 최태성이 회장 아들 타이틀을 이용해 인사팀을 압박해서 이 부당한 결정을 승인하게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김 과장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입 다물어. 이 서류에 문제가 있어. 내가 직접 바로잡고 오지. 저는 준호 형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일어나요. 남자가 울긴 왜 울어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따라와요. 저는 준호 형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영진과 인사본부가 있는 임원층이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과장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최태성에게 보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 형은 눈물을 닦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민우야?
인사팀에 가서 빌게? 소용없어. 이미 도장 찍혔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만 믿어요. 사실 저는 바로 인사팀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도 가지 않는 옥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 부는 옥상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들만 아는 번호였죠. 신호가 2번 가고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굵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니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심각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아버지께 최태성이라는 숨겨둔 아들이 있습니까? 소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숨겨둔 아들이라니. 나한텐 너랑 네 어머니뿐이다. 갑자기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게냐? 저는 최태성의 등장, 회장 아들 사칭, 거만한 행동, 그리고 인사팀을 압박해 저와 준호 형을 해고하려 한 일까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격해졌습니다. 최태성이라고?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도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 내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걱정 마라. 즉시 사람을 시켜 조사하마. 감히 나를 사칭해서 나쁜 짓을 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윗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뭐든 말해라, 아들. 정 이사님, 그러니까 인사본부장님께 전화해서 지금 당장 영업부 사무실로 내려와 저를 만나라고 해주세요. 그분과 최태성의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동의하셨습니다. 알았다. 정 이사에게 연락하마. 네가 판단하는 대로 해라. 널 믿는다. 전화를 끊고 준호 형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절망적인 표정으로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어깨를 쳤습니다. 됐어요. 사무실로 내려가죠.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거예요. 준호 형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 높은 사람을 알아? 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계셔도 약속은 지키는 분이거든요. 보면 알아요. 영업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태성은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 우리가 짐 싸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는 저와 준호 형을 보자 비웃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지문 다 쌌나? 보안팀 불러서 컴퓨터 압류해야겠어?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자리로 가서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이를 본 최태성은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질긴 놈들이네. 보안요원, 들어와서 이들 끌어내. 덩치 큰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지만 주저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제가 인사를 잘하고 가끔 음료수도 사주었기에 저를 좋아했지만 상사의 명령을 거역할 순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희끗한 머리에 권위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룹 전체의 인사총괄인 정 이사님이었습니다. 정 이사님의 등장에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최태성은 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부하는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해고 결정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이미 처리했습니다. 이 2사람만 끌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 이사님은 최태성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누군가를 찾듯 사무실을 훑었습니다. 구석에 차분하게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최태성은 당황해서 따라갔습니다. 이사님, 어디 가십니까? 저자는 해고된 직원입니다. 정 이사님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려 했지만 제가 살짝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태성에게 돌아섰습니다. 최 본부장, 누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권한을 줬습니까? 최태성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아까 오전에 명단 승인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2 직원은 심각한 사규 위반을... 정 이사님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까는 사내의 보고를 믿고 결제했지만 서류를 재검토하고 회장님의 직접 지시를 받은 결과 이 해고 절차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게 밝혀졌네.
자네는 직원을 모함하고 핍박했어. 사무실 전체가 놀라움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사본부장이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꿨을까? 최태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정이사가 이렇게 빨리 태세를 전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님, 저는... 정이사가 최태성을 노려보자. 그 눈빛의 경고에 최태성은 뒷말을 삼켰습니다. 그는 회장 아들 카드를 써서 협박하고 싶었겠지만 회장의 진짜 최측근인 정이사 앞에서는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이사님은 저와 준호 형에게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사본부를 대표해서 두 분께 이 끔찍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해고 결정은 즉시 무효입니다. 평소대로 업무를 계속해 주시고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직원이 듣도록 최태성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본부장, 오늘 오후 5시까지 이 사건에 대한 상세 경위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에 제출하세요. 정당한 해명 못하면 직권남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말을 마친 정 이사님은 제게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최태성은 방 한가운데에 동상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구석에 숨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호 형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를 돌아보고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민우야,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우리 안 잘린 거지? 근데 정 이사님이 왜 갑자기 우리 편을 들어주신 거야? 저는 꼬집힌 팔을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아야, 꿈 아니에요. 제가 안 잘린다고 했잖아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꿀릴 거 없으면 무서울 거 없다니까요. 아마 경영진 누군가가 우리가 억울한 걸 알고 개입했나 봐요. 저는 최태성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히 평범한 말단 직원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어리석은 오만함이 여전히 판단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저의 일시적인 운이라고 생각했겠죠. 퇴근 후 저는 준호 형에게 액대만 기념으로 시원한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준호 형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단골집인 한강변의 허름한 호프집에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고 차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오늘은 왠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준호 형이 맥주잔을 들어 제 잔에 짠 하고 부딪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위기를 넘긴 기념으로 오늘은 내가 쏜다. 나 너무 행복하다 민우야. 저는 차가운 맥주를 반쯤 들이켜고 웃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살게요. 형 지금 돈 없잖아요. 그 돈 어머니께 보내드려요. 준호 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네가 날 얼마나 도와줬는데. 오늘 밤은 내가 제대로 대접해야 해. 근데 야, 너 오늘 진짜 멋지더라. 최태성이랑 김 과장 얼굴 봤어? 완전 똥 씹은 표정이더라. 단순한 친구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과 계략이 판치는 사회에서 준호 형 같은 진정한 친구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저 같은 처지의 동료 민우였기 때문에 제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형,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까 진짜 해고됐으면 저랑 같이 나갔을 거예요? 준호 형은 맥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저를 보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형제잖아. 네가 가는 곳엔 나도 간다. 최악의 경우 둘이서 배달 일이라도 하면 먹고는 살겠지. 뭐가 걱정이야?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좋은 친구에게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 다 마시고 나랑 어디 좀 가요. 좋은 데 데려갈게요. 어디? 이상한 데 데려가는 거 아니지? 나 돈 없어. 저는 빵 터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쇼핑하러 가요.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새 옷 좀 사 입어야죠. 형 입은 셔츠 좀 봐요. 어깨가 다 해졌네. 뱃어. 돈 아까워. 난 이렇게 입는 게 편해. 사치할 돈 없어. 저는 일어나서 준호 형의 팔을 끌었습니다. 가요. 저 오늘 로또 맞았어요. 꽁돈 좀 생겼거든요. 형이랑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안 가면 삐질 거예요. 저는 준호 형이 부담 갖지 않게 로또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꽁돈이라는 말에 형도 조금 솔깃해 보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당첨됐는데? 진짜 네가 써는 거야? 네, 진짜로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저는 준호 형을 낡은 스쿠터 뒤에 태우고 청담동 명품거리로 향했습니다.
제 뒤에 앉은 준호 형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건물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둥그레졌습니다. 와, 민우야, 여기 왜 왔어? 여기 다 엄청 비싼 데잖아. 셔츠 한 장이 우리 월급만 하다던데? 저는 스쿠터를 주차하고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들어와요. 돈 걱정하지 말고. 오늘 형 눈 돌아가게 멋지게 만들어줄게요. 우리는 명품 백화점의 웅장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형은 반짝이는 바닥을 더럽힐까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걸으며 형을 고급 남성 패션층으로 이끌었습니다. 준호 형에게 멋진 정장과 어울리는 시계를 사주고 싶었지만 바로 이곳에서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가식을 벗겨내고 이야기를 절정으로 이끌 운명적인 만남이 말이죠. 청담동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준호 형은 압도당했습니다. 꿈도 못 꿔본 명품 매장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제 옆에 딱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형을 이끌고 스위스 시계 전문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붙은 시계들을 진열한 롤렉스 매장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빛나는 유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호 형이 멈춰서서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민우야, 여기 왜 들어가? 가격 좀 봐. 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이야. 네 로또 당첨금으로 여기 나사 하나나 살 수 있겠어. 저는 친구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해요. 안 사도 돼요. 구경만 하는 건데 뭐 어때요? 살면서 언제 이런 거 눈에 담아보겠어요? 사실 저는 우정의 증표로 시계를 사줄 계획이었지만 형이 너무 놀라 도망갈까봐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의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시원했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붉은 벨벳 쿠션 위에 놓인 시계들은 따뜻한 조명 아래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다이버 시계를 감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금은 지독하게 씁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민우 아니야? 네가 여긴 웬일이니? 돌아보니 수진이와 최태성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최태성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려 있었는데 신상 명품 드레스에 샤넬 가방, 반짝이는 금목걸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최태성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손목에는 커다란 위블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경멸 어린 눈빛이 저와 준호 형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준호 형은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장소에 우리의 모습은 확실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최태성이 비웃었습니다. 말단 나부랭이들이 이런 데도 오는 줄은 몰랐네. 더위 피하러 왔냐? 아니면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보러 왔어? 여긴 너희 같은 떨거지들 안 써. 수진이가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습니다. 아잉, 오빠 말 좀 예쁘게 해. 민우는 그냥 친구한테 구경시켜주러 왔나 보지. 쥐꼬리만한 월급에 월세도 밀렸을 텐데 무슨 돈으로 뭘 사겠어. 준호 형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놀랍도록 차분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진아. 그리고 본부장님도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쇼핑하러 왔습니다. 여긴 영업하는 가게고 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물건을 살 수 있죠. 부자만 들어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수진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자존심은 여전하네. 내가 너 모르니? 사귀던 3년 동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싸구려 꽃다발이랑 조잡한 선물 몇 개 말고 더 있어? 헤어지고 나니까 부자 행세라도 하고 싶니? 웃기지 좀 마.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잔인하고 속물적인 여자에게 내 청춘 3년을 낭비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정체를 밝히고 그녀에게 호화로운 삶을 선물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안 하길 천만다행이었죠. 최태성은 수진이가 저를 모욕하는 걸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공개적으로 저를 다시 한번 깎아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야, 거기 직원! 이리 와봐. 젊고 우아한 여직원이 급히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태성은 저와 준호 형을 손가락질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장사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저런 남루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들여보내? 꼴 좀 봐. 매장 이미지 다 망치잖아.
나 같은 VIP 고객은 저런 부류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아주 불쾌한데 말이야. 직원은 우리와 최태성 사이를 번갈아 보며 당황했습니다. 우리 옷차림이 수수한 건 사실이었지만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게 매장 방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태성의 화려한 복장과 거만한 태도를 보니 큰손 고객인 것 같아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 규정상 최태성은 말을 끊으며 지갑에서 번쩍이는 금색 카드를 꺼내 직원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규정? 난 여기 단골이고 이건 내 VIP 카드야. 당장 이들 내쫓아. 안 그러면 매니저 불러서 너 자르라고 할 거야. 수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둘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요. 자리만 차지하고. 혹시 뭐 훔쳐갈지 누가 알아요? 빨리 내보내요. 난처한 상황에 처한 직원은 저에게 돌아서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잠시 나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를 탓하진 않았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직원일 뿐인데 졸부들의 갑질에 끼인 거니까요. 저는 최태성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VIP 카드라 최 본부장님.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에이펙스 그룹 파트너들에게 발급되는 VIP 카드는 그렇게 촌스러운 노란색이 아닌데 말이죠. 그거 어디 동대문에서 사셨습니까? 최태성은 움찔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얼른 카드를 집어넣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 멍청한 놈아. 이거 상류층을 위한 한정판 카드야. 너 같은 촌놈은 평생 구경도 못할 거다. 준호 형이 제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그냥 가자. 더 이상 망신당하는 거 못 참겠어. 저는 형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오늘 형 시계 사줄 거예요. 누가 나가야 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저는 여직원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고객 응대에 대해 컴플레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최태성이 크게 웃었습니다. 매니저를 보겠다고? 네가 뭔데? 매니저는 중요한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빠. 너 같은 백수 상대할 시간 없어. 쇼 그만해.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민우야. 거울 좀 봐. 보안요원한테 끌려나가면 더 창피할걸? 바로 그때 안쪽 방에서 말끔한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매장 총괄 지배인인 최 전무님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오랜 지인이기도 했죠. 최 전무님은 침착한 태도로 걸어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를 보자 여직원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최태성은 지배인을 보자 더 기고만장해져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책임자요? 난 에이펙스 그룹 회장 아들 최태성이요. 당장 이 두 거지들을 매장에서 쫓아내시오. 쇼핑에 방해되니까. 최 전무님은 회장 아들이라는 말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에이펙스 그룹과 수십 년간 거래해왔지만 회장님께 최태성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최태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제게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엄격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극도의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최태성을 밀치고 제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최태성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최 전무님은 제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세상에 정말 강민우 도련님 아니십니까?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랬습니까? 제가 직접 마중 나갔을 텐데요. 매장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직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준호 형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최태성과 수진이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최 전무님을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그냥 조용히 물건 좀 보러 들른 건데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연락 안 드렸어요. 근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최 전무님은 획 돌아 최태성과 수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이 비수처럼 차가웠습니다. 감히 누구에게 무례를 범한 겁니까? 최태성은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 녀석은 내 부하 직원이에요. 내가 에이펙스 회장 아들이라고요. 최 전무님이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혜정님과 20년 넘게 일해왔고 도련님이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걸 봐왔습니다.
이분은 에이펙스 그룹의 유일한 아들이자 후계자이신 강민우 도련님이십니다. 당신은 누군데 감히 사칭하고 다니는 겁니까? 최 전무님의 확인 사살은 매장 한복판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후회로 커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까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남자가 사실은 진짜 재벌 후계자, 자신이 멍청하게 차버린 거대한 금광이었다니. 최태성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허세와 오만함은 제 앞에서 순식간에 비참한 광대 노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준호 형은 말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민우야, 네가 진짜 회장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자면서 왜... 저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얘기가 길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고요. 저는 지갑에서 저희 가족 3명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용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전무님께 건넸습니다. 전무님, 저기 있는 순금 롤렉스 제 친구 거로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끄러운 손님 2분 좀 내보내 주시겠습니까? 조용히 쇼핑하고 싶어서요. 최 전무님은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에 있는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밖으로 모시고 당장 우리 전 지점 출입 금지시키세요. 보안 요원들이 최태성과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최태성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소리쳤습니다. 나 돈 있어. 저 시계 내가 살 거야. 날 쫓아내지 마. 최 전무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방금 손님 카드는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됐습니다. 은행에서 통보하기를 시계 줄 하나 살 한도도 안 된다더군요. 나가주십시오. 최태성은 완전히 패배하여 패가 망신한 개처럼 고개를 떨구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를 본 수진이는 당황해서 제게 달려와 손을 잡고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잘못했어. 저 남자가 날 속인 거야. 나 아직 너 많이 사랑해.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손을 뿌리치고 차갑고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 넌 돈을 사랑했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네가 있을 자리는 없어. 네가 찾던 부자들의 꿈이나 찾아 떠나. 수진이는 비참하게 울었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면 무너진 가짜 화려함의 세계와 강력한 진실의 세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준호 형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최 전무님이 가져온 눈부신 금시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별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형에 대한 선물이에요. 우리 우정은 이 시계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준호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히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지 못하겠다며 사양했지만 저는 형의 손목에 단단히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익숙해지세요. 곧 제 유능한 오른팔이 되어주셔야 할 테니까요. 그에 걸맞게 차려입으셔야죠. 우리는 전 직원의 정중한 배웅을 받으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제 옆을 걷는 준호 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회사의 쓰레기들을 치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담동에서 있었던 일은 산불처럼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와 준호 형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더 이상 경멸이나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경외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준호 형은 제가 사준 새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침착해 보였고 완전히 딴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뿜어내는 아우라가 달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본부장실 문이 열리고 최태성이 김 과장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태성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만하고 아나무인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굴하고 아첨하는 간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원두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으로 와서 커피를 내려놓고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우 도련님, 박준호 씨,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경솔했습니다. 기분 상하신 거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최태성이 수습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정체를 알게 된 그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부하는 것이었죠. 저는 커피는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전 비싼 커피 취향이 아니라서요. 딴 사람 주세요. 최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김 과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과장, 이리 와서 도련님께 사과드려. 네가 옆에서 부추기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 눈을 가린 거잖아. 다 네 탓이야. 김 과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태성이 자신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희생양으로 삼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는 떨면서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저는 최태성 씨 말만 듣고 어리석게 저는 제 앞에 두 광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경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인격을 모욕했던 자들이 이제 제가 힘을 주니 서로 탓하며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뻔뻔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드르륵 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침묵에 잠긴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최태성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 쇼는 끝났어. 네? 싸구려 사과 한마디로 당신이 한 짓이 지워질 것 같아? 당신은 돈과 가짜 권력을 이용해 직장을 서커스판으로 만들고 타인을 짓밟았어. 당신들의 사과는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이 회사를 청소하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장님. 강민우입니다. 지금 당장 영업부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중요한 인사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장님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최태성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끝이 진짜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화한 지 5분 만에 사장님과 다른 임원들이 영업부로 들이닥쳤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평소 웃고 떠들던 직원들도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요청하신 대로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옆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성이 권위를 뽐내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를 비웃던 사람, 피하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타깃은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최태성을 가리켰습니다. 최태성, 당신은 회장 아들을 사칭하고 직권을 남용해 직원을 핍박하고 내분을 조장했어. 또한 외부인과 결탁해 사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했지. 에이펙스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법적 후계자로서 나는 당신을 즉시 해고한다. 횡령으로 취득한 모든 자산은 몰수될 거야. 최태성은 콧물을 흘리며 올려다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들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하지만 당신이 발로 찼지. 당신은 선을 넘었어. 보안팀, 이자를 끌어내.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와 최태성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김 과장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바람 앞에 낙엽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 당신은 아부와 모함으로 동료애를 파괴한 두 얼굴의 위선자야. 이 회사는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지. 당신 같은 간신배는 필요 없어. 당신도 해고야. 김 과장은 한마디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는 에이펙스 그룹을 나가서도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주범을 처리한 후 저는 전체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두려움이나 사적인 이익 때문에 불의에 동조했던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이번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비싼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이펙스 그룹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이 될 겁니다. 잘한 사람은 보상받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일해 주십시오. 오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준호 형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일터에 정의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성북동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아버지는 일어나서 다가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아들, 정말 잘했다. 사장한테 보고 다 들었다. 네가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최태성에 대해 확실한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미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슬프게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며칠 전 네 전화를 받고 사리탐정을 고용해 최태성의 뒷조사를 했다. 아버지는 용기를 내듯 잠시 멈췄다가 계속하셨습니다. 조사와 비밀 유전자 검사 결과 최태성은 내 친아들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는 멍해졌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아버지 입으로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저를 속이신 거예요? 아버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이건 아주 오래전 네 어머니를 만나기도 훨씬 전의 일이다. 고향에서 한 여자와 짧게 만난 적이 있었어. 그 후 나는 사업차 서울로 올라왔고 연락이 끊겼지. 임신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한 번도 나를 찾아와 알리지 않았어. 최근에야 최태성이 낡은 유품과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회사를 찾아와 나를 압박하더구나. 하지만 맹세 후 나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속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도 과거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다. 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 녀석에게 사업 자금이나 좀 쥐어주고 딴 곳으로 보내려 했는데 회사를 통째로 삼킬 야망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너는 나의 유일한 법적 아들이자 자랑이다. 난 이미 결심했다. 최태성이 우리 가족의 재산이나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모든 관계를 끊겠다. 날 믿어다오. 저는 아버지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보고 연민을 느꼈습니다. 믿어요, 아버지.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번 일은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해요. 최태성이 해고되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자 수진이의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살고 있던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오피스텔은 사실 제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녀가 좁고 비좁은 곳에 사는 게 안쓰러워 월세 없이 살게 해줬던 곳이었죠. 헤어질 때 회수하지 않고 뒀었는데 최태성이 끼어들어 자기가 사준 거라고 허풍을 떨었던 겁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든든한 백을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진실이 밝혀지자 제 변호사는 오피스텔을 회수했습니다. 수진이는 집도 절도, 돈도 없이 꽃뱀이라는 낙인만 찍힌 채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회사 로비로 들어설 때 누군가 제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청담동에서 봤던 화려하고 거만했던 여자는 사라지고 헝클어지고 지친 모습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쫓아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최태성한테 속은 거야. 나 아직 너 정말 사랑해. 우리 3년 정을 봐서라도 용서해줘. 보안 요원들이 끌어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녀 앞에 서서 연민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넌 날 사랑한다고 했지. 지난 3년 동안 난 너에게 진심을 다했지만 넌 몇 푼 돈 때문에 그걸 짓밟았어. 내가 가장 힘들 때 버렸고 남들 앞에서 모욕했지. 이제 내가 부자라는 걸 아니까 비굴하게 매달리는구나. 네 사랑은 너무 싸구려야. 수진이는 제 바짓단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다시 시작하게 해줘. 잘할게. 네 말 다 들을게.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수진아.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난 속물적이고 배신하는 여자를 곁에 둘 수 없어. 가서 네 인생이나 잘 살아. 그리고 저는 옆에 있던 인사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수진 씨의 계약 해지 절차 밟으세요.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과 그룹 이미지 실추입니다. 제 말에 수진이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잔인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 독소 같은 관계를 영원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잔인함이었습니다. 해고된 후 최태성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과 도박으로 진 막대한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고 내쫓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범죄에 손을 댔습니다. 증오와 절망이 그를 무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간 장본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복수하고 돈을 뜯어내 해외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준호 형과 저는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형을 관악구 자취방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형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인적도 드물고 가로등도 희미했습니다. 제 스쿠터가 모퉁이를 돌자마자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앞을 막았습니다. 최태성이었습니다. 그는 번뜩이는 흉기를 들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려! 당장 내려! 저는 침착하게 시동을 끄고 스쿠터를 세웠습니다. 준호 형은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었습니다. 최태성, 뭘 원하는 거야? 진정하고 멍청한 짓 하지 마. 최태성은 미친 듯이 웃으며 칼을 겨눴습니다. 뭘 원하냐고? 돈으로 원해. 네가 내 모든 걸 뺏어갔잖아. 이제 네가 갚을 차례야. 당장 5억 내놔. 안 그러면 배를 쑤셔버릴 거야. 저는 그의 손에 들린 칼과 눈을 보았습니다. 아기보다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몰린 개가 짖는 꼴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그런 현금이 있을 리 없잖아. 칼 내려놓고 말로 하자. 말은 무슨? 더 이상 말 안 해. 당장 계좌 이체해. 네 계좌에 돈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해. 그는 달려들어 칼끝을 제 목에 들이댔습니다. 준호 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야, 조심해. 칼날이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 제가 움직였습니다. 10년간 연마한 크라브마가 실력으로 그의 찌르기를 옆으로 피하면서 왼손으로 날카롭게 손목을 쳐 무장을 해제시키고 오른손으로 복부에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억! 최태성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칼을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저를 잡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균형을 유지하며 그를 업어치기로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매다 꽂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형, 경찰 불러요. 불과 1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최태성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최태성은 제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 헬멧에 장착된 액션캠이 그가 길을 막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덤벼든 순간부터 제가 제압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최태성은 고개를 숙이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슬프게 한숨을 쉬셨지만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최태성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제 리더십 아래 에이펙스 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저는 조직을 정화하고 준호 형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준호 형은 이제 영업본부장이 되었고 훨씬 더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와 준호 형은 회사 옥상에 앉아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 우리 예전에 가던 그 포장마차 기억나요? 준호 형은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어떻게 있냐? 그 시절이 누가 진짜 친구고 적인지 가르쳐줬는데. 고맙다,
민우야. 그런 말 마요. 우린 형제잖아요. 아, 참. 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휴가 낼 거예요.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회장직 물려받기 전에 머리 좀 식히고 국토 대장정이나 하려고요. 같이 갈래요? 준호 형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었어. 오토바이로 갈 거지? 당연하죠. 그게 진짜 나라 구경하는 맛이죠. 딱 우리 둘이 오토바이 2대로 탁 트인 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부딪혔습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수년간 힘든 자맹 생활을 했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실한 우정, 공정함, 그리고 자존감이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강민우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